고전 시가의 주제 유교적 가치부터 볼게요. 유교적 가치의 밑줄. 쓸데없는 설명은 잘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설명할게요. 유교적 가치는 충과 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충은 임금과 신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교적 가치는 조선시대 통치 이념인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이다. 유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수양의 체크, 수양 들어봤나요? 아니요. 안 들어봤나요? 거기에 수에 동그라미 닦을 수라는 한자입니다. 몸을 닦다예요. 마음을 닦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양은 기를 양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길러낸다. 훌륭한 쪽으로. 이해됐지? 사람이 타고난 착한 본성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정성껏 대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고 정성껏 모시는 충의와 자신이 부모를 사랑하고 정성껏 모시는 효도를 강조했다. 지배층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치를 해야 했는데 이를 애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핵심 소재인 자기 수양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지배층인 사대부에서 사 자르고 대부 자르고, 그래서 사라는 것과 대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에는 거기다 위에다 쓰세요. 사는 선비 가로 열고 공부, 대부에다가는 관리 가로 열고 벼슬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대부는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목적이 학문 수양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대부는 공부를 해서 벼슬길에 나아가서 입신양명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벼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관리에다가 옆에 벼슬, 거기 옆에다가 이꼬르 입, 신, 양, 명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출, 장, 입, 상이라는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신양명은 설입자야, 서있다야, 신이 몸신, 양명, 이름을 날린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장 입상은 마찬가지야. 원래 장수로서 나가서 뭔가 공을 세워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원은 출장 입상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입신양명이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부가 성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생활에서 실천해 자신의 지식과 도덕성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신의 수준을 높여야 과거에 급제해 임금에게 충성하고 유교적 가치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수기치인이라고 한다. 자, 이것도 수는 닦다, 아까 수양할 때 그 닦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는 몸 기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 치는 정치할 때 다스릴 치자에 대한 이야기. 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몸 닦고 사람을 다스리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다음 장 봅시다. 태계 이왕의 고인도 날 못 보겁니다. 여기서의 고인은 우리는 흔히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옛사람. 근데 지금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의 고인은 성인이라고 써놓으세요. 성인. 이것이 나이가 20세인 성인 아니야. 여기서는 어떤 본받을 만한 학문과 학식을 갖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지? 그렇지. 살아간 삶이 다르기 때문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여기는 시간적 거리감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근데 고인을 못 봐도 녀든길, 녀던의 동그라미. 녀던은 위에다 따로 쓰세요. 녀다라고 적으세요. 녀다. 녀다는 이코르 가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인을 못 봐도 녀던 길이니까 가던 길이지, 그치? 가던 길이 앞에 있네. 여기서의 그럼 길은 뭐가 돼요? 학문 수양의 길이 되는 거죠. 학문 수양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꼬 라고 했으니까 안 하고 어쩔래 라고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근데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질문이 아닌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서리법이란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 그 아래 A에서 A, B에서 B 연세법이라고 되어 있죠. 안 돼 있나? 그런 거 없나? 자, 그럼 볼까? 고인을 못 빼의 밑줄. 첫 번째 줄에 고인 못 빼의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인 고인을 못 봐도의 밑줄. 그 다음에 녀던길 앞에 있네 밑줄. 녀던길 앞에 있거든의 밑줄. 다 밑줄 쳤나? 자, 그럼 봐봐. 1장의 첫째 줄 맨 뒤에 고인 못 본단 말 있지.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처음 시작했지. 그 다음에 녀던길이 앞에 있다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녀던길이 앞에 있거든이라고 똑같이 반복했지. 이게 뭐야? 연세법이야. 이해되나요? 이게 연세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웠지. 원숭이 엉덩이를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처럼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다시 끄집어 오고 뒤에 있는 걸 다시 끄집어 왔지. 그러니까 뭐다? 연세법이다 라는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세법 가로 열고 말 꼬리 잡기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충효입니다. 충효에서 충은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정성껏 공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는 임금을 나라의 부모의 밑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성황후 들어봤지? 명성황후가 죽을 때 뭐라 해? 내가 조선의 국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거기에서 모가 어미 모자죠. 그래서 임금은 아버지고 백성은 자식과도 같고 중전은 엄마와도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생평에 원하느니 생평은 거꾸로 읽어봐. 평생이지. 그치? 그럼 평생으로 해석을 하면 돼. 내 살아 평생에 원하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야? 나는 충과 효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말면이라고 하니까 충과 효가 아니면 금수의 체크. 금수가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고전문학에서 금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아래다가 빈대다 쓰세요. 금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1번 동그라미 짐승, 2번 동그라미 비단.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너네 친구한테 야, 이 짐승만 또 못한 놈아 라고 할 때는 언제 해? 사람답지 못할 때 하지. 그러니까 이 짐승이란 단어가 나오려면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 주제여야 해. 이해되나요? 근데 만약에 금수와 같다라고 뭔가 이야기할 때는 예쁘다의 뜻으로 이해가 될 때는 이건 경치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나? 그래서 첫 번째 짐승으로 볼 때는 주제가 가치관이어야 되고 비단이라는 해석이 나오려면 경치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야 한다. 근데 원래는 한자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이게 너네 이제 한자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 두 일을 안 하면 금수와 다르겠는가? 라고 물어봤지. 그럼 다르다는 이야기야 안 다르다는 이야기야? 똑같다는 이야기지. 진짜 질문인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도 뭐 서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 황황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허둥지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래 봅시다. 충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 연군 지정을 알만합니다. 거기서 연은 거기 연의 밑줄 이 연이 바로 사모할 연, 그래서 사랑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군이 임금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죠? 그래서 보통 자연 친화를 이야기하다가도 이 또한 임금의 은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연군 지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신 연주지사, 충신 잘라. 이건 충신은 신하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연주 이거는 주인을 연이 똑같이 연군지정이랑 그래서 주인을 사랑한다에 대한 이야기. 지사는 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대신에 군만 들어가서 충신 연군지사 이거랑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잠시만. 네 어머님. 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거 뭐지? 그 월요일부터 시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아침이니까 그때 다른 거 직보가 있으면 오전에 잡히면 안 해도 되는데 일요일이 좀 기니까 할 거면 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하는 게 왜냐면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그 오후에 지금 오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본인 학교 시험 준비하는 거고. 아, 아침이라서. 아, 네네. 네. 내일이 모레가 시험애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전화 준대. 자, 그래서 회고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절의가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단어는 알 필요가 없어요. 사유가랑 저랑 그 두 개. 네, 그거 두 개는 필요가 없어요. 사군자의 별표 이건 알아야죠. 이건 제가 지조절개 설명하면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래서 이 네 개는 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지조와 절개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해됐나요? 애민정신 볼까요? 임금과 신하가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힘이 아니라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자 라고 되어 있고요. 지배층이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너네가 기억을 해야 돼. 뭐든 처음은 의도가 좋아. 오케이? 그치만 시대가 흐를수록 어때? 의도가 나빠지는 거지.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철의 관동별곡인데요. 별표. 그 관동별곡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너네를 아마 한 학기 동안 그냥 주구장창 괴롭힐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는 거의 9페이지짜리 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동별곡은 거기 아래다 쓰세요. 관동은 동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동쪽인데 여기서의 동쪽을 의미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동쪽, 동해, 강릉 쪽에 대한 이야기예요. 강릉과 속초 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은 그냥 지조절개를 노래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이건 배경이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어디 도지사로 가게 되는 거야. 강원도 도지사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감찰사로 파견이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떠날 때부터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를 싹 다 글로 적은 거예요. 매일매일을. 근데 지금은 차가 있잖아. 옛날에 차가 없으니까 어때? 거의 한 30일 동안 걸어 다녀.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의 여정을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천년 노룡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노룡이 이제 늙은 용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 자신이다 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화자 자신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뒷부분까지 가야 이해가 돼요. 한번 볼까요?
굽이굽이 서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굽이굽이의 밑줄. 여기서의 굽이굽이는 그러면 모양에 대한 이야기죠. 으태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야입니다. 여기서의 주야는 주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간, 야간 할 때 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밤낮으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흘러가서 창해에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창해, 거기가 넓은 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 동쪽이니까 산맥이 있잖아.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 어떻게 된다? 물이 막 내려가니까 큰 바다까지 흘러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풍운을 언제 얻어? 풍운이라는 것은 비와 바람에 대한 이야기, 바람과 구름에 대한 이야기. 언제? 3일 후, 3일 후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언제 비를 지렸는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가 언제 내리겠는가? 그럼 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야. 왜? 음은 그늘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 애가 벼랑 애자예요. 그래서 그늘진 낭떠러지에 이온의 밑줄, 이건 시든이고요. 풀에 동그라미 쳐야 돼. 풀이 여기서 백성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민초 들어봤지? 민초들 할 때 그게 이제 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나라 시에서는 대부분 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평범한 평민들,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든 백성들을 다 살아내어 살아. 그래서 살려내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대? 비가 필요하대. 그래서 비가 뭘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임금의 은총의 비유가 되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비가 있어야 말라버린 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령이 굽이굽이 서러져 있다는 것은 물이 거기까지 흘러가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누구다? 나다. 임금이 비를 내려주면, 아니, 비가 내리면은 내가 그 바다까지 멀리까지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죠? 101쪽 볼게요. 고전 시가에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다. 그래서 진짜 자연 친화가 진짜 엄청 많이 나와. 처음은 지금 어렵잖아. 근데 니네가 좀 단어도 익숙해지고 내용도 조금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고전 시가가 현대 시보다 훨씬 쉬워. 이건 장담해. 볼게요. 고전 시가에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다. 사대부는 사대부의 동그라미. 아까 양반층이었죠. 도학의 영향으로 자연을 자기 수양의 본보기로. 잠시만. 네, 어머님. 네. 네. 아, 네네. 아,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거의 형규인은 사실 내신은, 국어 내신은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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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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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제를 준비해 놨어가지고, 풀 거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즐겼다. 그래서 몇몇 서대부는 당시 정치 상황과 자신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자연으로 돌아가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갔다. 이때의 자연은 혼란한 세상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혼란한 세상과 대조의 밑줄. 자, 거기에 세상의 동그라미. 자, 세상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다 받았어야 된다. 속세.
세속, 홍진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세속과 속세는 그냥 서로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익숙할 거야. 근데 이제 홍진이라는 이야기는 홍은 붉은색을 의미하고요. 진은 티끌이라고 해서 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먼지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먼지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겠죠. 그래서 홍진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아래 볼게요. 강호, 가도, 강호, 한정.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뭐죠? 강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강호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에서 강호는 강과 호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과 호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자연을 뜻하는 또 단어가 엄청 많아. 뭐냐면 거기 한번 써볼까? 강호, 산천, 산림,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알자. 이 세 개만 알면 될 것 같아. 강호, 산천, 산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천은 이제 그냥 산과 내가 가득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산림은 이제 수풀이 우거진 곳, 나무가 우거진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볼까요? 조선시대에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선비들, 숨어 지내는 선비들의 밑줄. 우리가 숨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한자가 있어. 뭐가 있지? 그치. 우리가 은거기인이라는 말 들어봤나? 은둔생활은 들어봤지. 그치? 그때 은둔이 바로 뭐야? 숨어 산다의 의미야. 그래서 여기서는 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숨어서 지낼 거주한다 할 때 거자예요. 그래서 은거하는 선비들이나 시인들이 현실을 도피하여 자연을 벗삼아 지내면서 일으킨 시가의 한 경향으로 주로 자연을 예찬한다. 자연 예찬의 밑줄. 이러한 작품들은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을 긍정하거나 자연을 매개로 자기 수양을 하는 다짐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10년을 경영하여 볼게요. 이거는 고등학교 가면 그냥 무조건 거의 배운다고 봐야 돼요. 경영하여, 경영의 체크. 너네 경영한단 말을 언제 쓰지? 그치, 사업 경영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꾸려간다는 이야기지. 이해됐나? 그래서 얘는 뭐 했대? 10년간 꾸려갔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준비했다 이런 식이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10년을 꾸려서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초려삼간입니다. 우리 빈칸에다 한번 써볼래? 옆에 빈 곳에다가 초려, 초옥, 그 다음에 초가, 그 다음에 모옥, 그 다음에 모첨, 그 다음에 초당, 그 다음에 띠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다 썼나요? 이 7개를 묶어. 이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싹 다 초가집에 대한 오케이? 싹 다 초가집이야. 왜냐면 이제 초려, 초가 초당할 때 초자가 다 풀에 대한 이야기거든. 이건 이해됐지? 근데 이제 모옥, 모첨 할 때 모자가 띠 뭐야, 띠. 근데 띠라는 게 뭐냐면 이 허리띠 이런 띠가 아니라 물론 거기서 나온 띠기는 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띠는 그 내가 예전에 설명했던 거 같거든. 마인크래프트 해봤지? 마크 해봤지? 거기에 잔디 블럭을 이렇게 하나 놨어. 그럼 어때? 옆에 있던 흙이 잔디로 바뀌지? 그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미 잔디가 심어져 있는 거를 심어서 다른 옆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게 띠야.
그래서 보통 옛날에 이제 무덤을 지금 니네 무덤 가면 무덤에 이렇게 예쁘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딱 깔끔하게 잔디가 둘러져 있잖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원래 띠를 벽돌 이렇게 놓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딱 놓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퍼져가겠지 잔디가. 그러니까 골고루 초록색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전 소설도 그렇고 현대 소설을 읽을 때 이제 띠를 떼장을 갖다 붙여놨다라고 하면은 띠를 떼다가 이렇게 무덤에다가 박아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의 띠집, 모첨 이것도 싹 다 그런 뭐야? 잔디 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3간입니다. 간의 동그라미. 자, 뭐 천지간에는 하늘과 땅 사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세간, 3간 하면은 세 칸으로 해석을 하시면 편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이 몇 칸짜리야? 3칸짜리지. 그러면 그림을 딱 그려봐. 3칸짜리 집이구나. 그러면 초가집인데 집을 만들었어. 그렇지? 3칸짜리야.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3칸짜리 지어내니 나 1칸 잘라, 달 1칸 잘라, 청풍 1칸 잘라. 맡겨준대. 그래서 뭐 한대? 나, 달, 청풍 이렇게 한 칸씩 주겠대. 그러면 너넨 달이랑 같이 사냐? 바람이랑 같이 사냐?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표현해놨으니까 의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인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자연물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물화일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물화일체는 물은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 아는 나 아자. 그래서 우리가 적군 아군 할 때 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일체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나오잖아. 그러면 의인화가 나와. 친구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우리는 함께 사는 존재야, 누가 더 즐겁니? 이렇게 막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싹 다 물화일체야. 그래서 자연 친화로 가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다. 강과 산은 들일 데가 없대. 어디다 넣을 데가 없대. 그래서 뭐 하겠대? 둘러두고 보겠대. 그래서 이 말은 초가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강 자리 있어 없어? 없어. 산에 자리 있어 없어? 없어. 풀방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됐대? 강과 산은 이렇게 둘러두고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싹 다 뭐? 자연 친화. 이해됐나? 싹 다 자연 친화야. 근데 작품 제목 옆에 송순이 있지. 이름이 있지. 그러면 얘는 평민이라고 양반이라고? 무조건 양반이라고. 양반인데 초가집사인데 이거 맞는 삶이야? 아니요. 안 맞는 삶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소박함과 검소함이 되는 거야. 왜? 지가 스스로 이걸 지어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난한 게 아니라 소박함인 거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둘러두고 보리라의 밑줄 뭐에 대한 이야기? 의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볼게요. 아래 강호가도 강호한정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빈낙도죠. 안빈낙도는 그지어도 행복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안문지족은 이게 내 분수인갑다. 내 팔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팔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팔자 또한 제 팔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유자적은 속세를 떠나 아무런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산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물화일체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한편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자연을 즐기면서도 현실과 정치와 자연 사이에서 갈등하였다. 이를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의 가일등, 사는 아까 말했지, 수양하고 공부하는 선비, 대부는 현실 정치에 참여해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 벼슬아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볼까요? 강호의 봄이 드니 라고 되어 있죠. 거기 강호 옆에 뭐라고 써져 있냐? 아래 대유법이라고 되어 있지. 대유법이 뭐였지? 뭐뭐 그
그 대상을 비유하는 거예요. 아니 아 맞다 대표적인 걸 그래 비유하는 대표로 비유하는 거였지. 그래서 뭐야 자연의 일부인 강과 호수로 비유를 했지 대표적으로. 이래서 대유법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이거 크레이지가 아니야. 오케이? 정신 나갔다가 아니라 이거 뭐야? 그만큼 행복하다는 이야기야. 탕료 개변입니다. 탕료 잘라 개변 이렇게 따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탁자는 혼탁하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왜 이렇게 색깔이 탁하지? 일대의 탁자예요. 그래서 흐리다에 대한 이야기죠. 료는 음료수 할 때 료자예요. 그래서 마실 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탁한 걸 마신다라고 하면은 옛날 말로 말하면 탁주. 우리나라 지금 말로 말하면 탁주. 그래서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해석이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개변이라는 건요. 개는 계곡할 때 개자입니다. 물이 흐르는 시냇물 계곡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은 평행사변형 삼각형의 병해일이 할 때 그 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가 계곡 근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리너입니다. 금리너의 금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금자가 바로 뭐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비단을 이야기할 때 그 비단 금자입니다. 금은 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영린 들어봤나요? 영린? 영린이 뭐냐? 거꾸로 도단한 비늘이지. 그래서 이 리는 비늘린자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살아있는 막 거기 싱싱한 물고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비늘이 비단과 같다 하니까 뭐야? 비단잉어 들어봤죠? 그래서 뭐 비단잉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주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생각을 해봐. 자연 친화야. 그치? 자연 친화란 말이야. 근데 니네 물고기 잡아먹으면 자연 친화 같냐?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그냥 눈으로 보면서 자연을 감상하면서 술을 마신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물고기 잡아갖고 구워 처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 떠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자연 친화를 나타내는 고전 시가에서는 주로 자연물을 함부로 해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자연을 즐길 때는 막 걔네를 잡거나 먹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네 무용총 수렵도 내가 말했던 것 같은데 무용총 수렵도 본 적 있나? 활 쏘는 거 고구려 그 활 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냥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은 짐승을 함부로 잡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화살을 쏘는데 화살촉이 뾰족하지가 않아. 동그란 붕대같이 만두 같은 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쏴도 잡았다는 표식은 나지만 실제로는 죽이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자연 친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몸이 한가하움도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뭐하고 한가롭게 지냈는데 술 마시고 물고기 구경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한가로움 또한 역구는 이셨다. 역의 동그라미. 이거는 한자로 또 역자라는 뜻입니다. 또예요 또. 지금 또 그랬어 할 때 그 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역시 그랬군 하면 이제 역이 이제 또 그랬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역구는 이셨다. 구는 뭐 임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은혜는 은혜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것 또한 임금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연군지정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좀 빡세지? 근데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고전 시간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자, 부정적 현실과 백성들의 삶입니다. 부정적 현실의 밑줄. 그럼 생각해봐라. 니네 부정적 현실은 항상 어떤 나라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일까? 끝에 대한 이야기일까? 끝에 대한 이야기지. 그죠? 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늘 뭐다? 처음엔 잘 지켜진다니까. 행복하다니까. 근데 뒤로 갈수록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 조선 후기가 되는 기준이 뭐라고 했지? 민성아? 한 4번 말했는데 네. 복습을 안 해. 임병양란입니다. 임병양란. 임병양란이 뭐라 그랬지? 민성아? 잠시만요.
임병양란이 뭐였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였죠? 기억나죠? 또 써. 기억 안 나면 계속 써. 미성아 나 너 엄마랑 통화했었는데 안 들었냐? 못 들었냐? 방금 전에 통화하신 게 저희 어머니. 아니 아까 아니 며칠 전에 안 들었구나. 자 그래서 임병양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까요?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다. 그래서 양반 사대부와 일반 백성의 역할과 의무가 달랐다. 사대부는 양반이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했고 백성은 열심히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들어 세금을 내고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했어야 됐다. 나라가 잘 다스릴 때에는 관리들이나 백성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편안한 삶을 영위했다. 거기에 밑줄. 이게 바로 사대성어가 뭐? 태평성대. 같은 말로는 대평성대 이런 말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자가 들어가고 성이 들어가면은 그냥 평안하고 뭔가 이루어진다, 훌륭한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권력자들이 제 힘을 내세워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부정부패를 일삼는 곳에는 때때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대한 이야기다.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입니다. 탐관오리 할 때 탐자가 식탐 할 때 욕심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관은 관리할 때 관에 대한 이야기. 오는 오의 동그라미. 이거 오리는 덕에 대한 이야기겠냐? 아니겠지. 그래서 여기서 오는 오물 처리, 오염물 할 때 더러울 오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럽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탐관오리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래서 뚱뚱하고 준내 처먹어가지고 기름 잔뜩 낀 애들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 형. 아니 니네 형은 관리가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탐관오리는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다. 그러니까 더러운 관리다. 사회가 혼란했던 고려 말 조선 후기. 그러니까 싹 다 뭐? 말에 대한 이야기들. 쓰인 시기에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을 담은 시가가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저 개같은 놈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정약용의 밑줄. 정약용 들어봤나요? 정약용은 누구? 실학자입니다. 실학자.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실학자죠. 실학의 핵심 정의가 뭐지? 이용후생.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학문을 하자가 얘네들의 주장이야. 그렇다고 유교를 배척한 건 아니에요. 다만 뭐 현실성이 떨어지는 유교를 조금 줄이고 현실성이 높인 것들을 공부하자. 이게 이용후생 실학정신입니다. 이해됐죠? 제비 한 마리가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의 밑줄 뭐 우는 소리죠. 음성 상징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정약용이지 사람 이름이야. 양반이지. 근데 지지배배는 음성 상징어지. 순우리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양반은 순우리말을 잘 썼을까 안 썼을까? 안 썼지. 원래는 한자어를 썼으니까. 원래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뭐였어요? 순우리말은 보통 사설 시조의 특징으로 평민들이 많이 썼다 그랬지. 근데 평민이 아닌데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아 얘는 그나마 평민 편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해볼 수는 있는 거지. 알겠죠?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를 않네. 그래서 제비가 계속 운대요. 말하는 뜻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의 밑줄. 뭐야 이건? 직유법인가? 물론 직유법이기는 해. 근데 직유로 보기보다는 뭐가 좀 더 어울려? 추측이 좀 더 어울리지. 이해됐나요? 추측하는 거죠. 느릅나무와 회나무. 제비니까 나무에서 살 거 아니야. 새니까. 느릅나무도 있고 회나무도 있고 묵었다는 이야기는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구멍이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다의 밑줄. 깃들다는 거기에서 살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제비가 하도 찡찡대. 집이 없어서 서운한 것 같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야 거기 나무 개 많은데 왜 거기에서 안 살아?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냐? 제비하고 말하고 있지. 이건 뭐야? 제비를 의인화시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오키? 제비가 다시 쥐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와서 괴롭히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적거려요. 그래서 뱀이 뒤적거리면 어떻게 돼? 새 다 잡아먹잖아. 알이랑. 그래서 황새하고 뱀이 바로 뭐다? 제비를 괴롭히는 존재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 탐과 놀이에 대한 비판, 풍자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평소에 시에 이렇게 따옴표 써, 안 써? 안 써. 이게 바로 뭐? 낯설게 하기. 이해됐지? 평소에 익숙치 않은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거죠. 이거의 특징은 뭐다? 긴장감을 유발하거나 집중하게 만든다. 긴장감이 유발되니까 집중되는 거지. 이해됐죠? 여성들의 고통입니다. 여기에 여성들의 고통인데 너네 고전에는 옛날 시대에 태어났어 봐. 여자는 뭐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낮은 존재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여성의 인권은 바닥에 있어 하늘에 있어? 바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출가 외인이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다? 출가, 가출이 아니야. 집에서 내보낸다의 의미인데 이 출가를 시켰냐 안 시켰냐에 대한 이야기는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출가를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외인이다라고 됐으니까 바깥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 집 호적에서 판다 안 판다? 판다라는 이야기야. 더 이상 우리 집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만큼 여성은 어때? 한 집안 내에서 이 서열이 낮은 존재였던 거죠. 맞아 볼게요. 조선시대 특히 임병양란 이후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강화되었다. 가부장제 강화 밑줄. 그래서 뭐가 돼요? 전쟁 끝났으니까 전쟁 트라우마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 미친놈들 때리기 시작해. 막 너도 적이지, 너도 외년이지 막 이지랄해요. 억압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여성들이 많았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남편을 떠받들며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고 시집살이의 어려움도 감내해야 했다. 또 정절을 지켜야 한다. 정절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일부 옛날에 일부 다처제였잖아. 그치? 옛날에는 그래. 일처 일부제였어. 와이프는 남자 한 명만 사랑할 수 있어.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절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정절은 여자는 남자 한 명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뭐야?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는 거지. 과부라고 써놔. 남편이 죽으면 과부.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죽은 여자를 의미를 해요. 이 여자는 그러면 지금은 재혼할 수 있잖아. 사별했으니까. 근데 어때?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시련과 고달픔이 규방가사와 민요 등에서 나타난다. 규방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특히 규의 체크. 여기서의 규는 안방 규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 규수인가 라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때 규자가 바로 이 똑같은 안방 규자야. 그래서 이 안방 규자가 들어가면 양반댁 여자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양반집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작품 아래 규원가 봅시다. 규원가의 체크. 여기서도 규가 뭐예요? 안방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안방에서 살고 있는 양반집 여자의 한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허난설원의 밑줄. 이 허난설원은 흔히 볼 수 없는 작가기는 합니다. 여성 작가예요. 이름이 있지. 근데 여자야. 이건 흔치 않아. 우리나라에서 딱 3명 정도 나와. 첫 번째 황진이 기생. 두 번째 개랑, 홍랑 이런 기생. 마지막 허난설원. 딱 이 정도입니다. 허난설원이 누굴까요? 허균 들어봤나요? 허균 뭘 만들었지? 허균은 홍길동전을 지었어요. 알겠죠? 홍길동전의 작가가 허균입니다. 이 허균의 누나예요. 허난설원은. 이해됐죠? 그래서 허균의 누나니까 얘는 뭐 양반집 여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집살이가 이 사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짓게 돼요. 늙어야 서러운 말씀하다니 목이 맨다. 자, 그래서 뭐다? 드디어 내가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할 수 있다. 목이 맨다니까 슬프다에 대한 이야기. 자, 부모 생육. 여기 부생 모육이지.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고, 맵고 쓰다라니까 힘들게 커왔다라는 이야기야. 이내 몸 길러낼 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울 때 공후의 밑줄. 공후는 벼슬이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필은 서로의 반려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려자. 반려자가 뭔지 아나? 반려견은 뭔지 아냐? 반려견은 뭐냐? 민성아.
집에서 키우는 그런 동물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 반려견이라는 거는 강아지는 강아지야. 근데 내 평생의 반쪽을 함께하는 강아지란 이야기지. 그럼 반려자는 뭐야? 너한테는 와이프한테는 남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높은 벼슬을 가진 와이프나 남편인데 여기서는 화자가 여자지. 그러니까 남편을 얻길 바랬는데, 오케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자의 체크. 군자는 성공한 사람인가? 아니, 여기서의 군자는 성인 군자에 대한 이야기, 현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후하고 군자는 원래 좀 달라요. 공후는 세속적인 거고 군자는 조금 탈속, 세상을 넘어서 그러니까 대부의 우리 아까 사대부 있었지. 대부가 벼슬이라 했지. 벼슬의 끝은 공후, 사의 끝은 군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자 호구, 이거 호구는 병신 아니에요. 호구는 좋은 사람을 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군자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을 원했더니 삼생의 원업이요. 원업의 밑줄. 삼생의 원업이라는 거는 뭐냐? 전생, 현생, 차생 이렇게 삼생에 대한 이야기거든. 이건 뭐 어떤 가치관이지? 불교적 가치관이지. 그래서 원업의 불교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월하 들어봤나요? 월하노인은 들어봤죠? 예, 달 아래는 이제 월하노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월하는 월하노인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월하노인은 뭐하는 영감탱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민성이가 어떤 운명의 짝이 있을 수 있잖아. 물론 없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있을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태어날 때 얘의 새끼손가락과 그 운명의 짝의 새끼손가락에 붉은색 실로 인연을 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월하노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월하노인은 뭐 각각 사람에게 어떤 운명의 짝을 점지해주는 신적 존재인 거죠. 이해됐나요? 월하노인의 연분으로 장한 유엽의 경박자의 동그라미. 이 경박자는 뭐 박자 3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 이런 거겠냐? 아니, 경박한 자, 경박한 놈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봐봐. 공우는 벼슬아치 높은 벼슬이었지. 군자는 현명한 사람이었지. 얘네를 원했는데 이거 둘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왜? 원업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다음에 월하의 연분으로 그러니까 월하가 나한테 이런 걸 줬다. 누구를? 저런 경박한 놈을. 그래서 꿈같이 만나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이해됐나? 당시 시집갈 그 당시에 용심, 여기는 이제 이 날랠 용이면 만약에 용감하다면 이제 이런 용을 쓰면 안 되지만 여기서는 용심이니까 활용할 때 용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용하기가 사람을 디디드는 했다라고 했으니까 시집갈 때 어때? 마음이 사람을 디뎠대. 그러면 무서웠단 이야기야. 두려웠단 이야기라고. 그래서 시집살이가 고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3355 그 다음에 그 중략은 이제 쭉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55 야유원인데요. 원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원이 바로 뭐야? 기생집을 의미하는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야유원에 새 사람이 나단 말인가 낫다는 말인가 라고 했으니까 기생집에 새로운 기생이 들어왔나?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대. 누가? 화자가 나가 있어? 화자의 남편이 나가 있어? 화자의 남편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 뭐하고 있어?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와. 백마 근편으로 어디 머무는가 라고 하면서 집에 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백마 근편도 대유법이죠. 거기 보시면 얘는 이제 백마는 그 하얀 말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그 다음에 근편인데요. 이 근편의 편자는 편자는 이제 편자라고 해가지고 말 편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장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려한 장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쁜 말, 백마는 옛날에 호사스러운 막 돈 많은 사람만 쓸 수 있었단 말이겠지. 그래서 호사스럽게 어딜 가서 집에 안 들어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이해됐나요? 다음. 이거 다 복습해라. 사랑과 이별입니다. 앞의 내용은 제가 복습하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물어보면 다 알아야 돼. 어느 정도는. 알겠지?
아니 지금 우리 이번에 오늘 배운 거 99쪽부터에 대한 이야기. 무조건 다 복습이야 여기는. 주제의식을 모르면 답이 안 나와.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할 때 뭘로 해석해주고 있어? 제목, 작가, 작품에 나와있던 소재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이걸로 유추를 하면 돼. 이러면 모의고사 나중에 수능 고3, 고1 때, 고2 때, 고3 때 푸는 모의고사에서 주제 파악 못하는 적은 없어 거의. 다음 사랑과 이별 볼게요. 사랑과 이별은 고전 시가에서 꾸준히 다루어진 주제이다. 사랑과 이별은 고대가의 황조가 고려가의 가시리 서경복을 비롯해 기녀들의 시조와 평민들의 사설시조 등에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뭐가 없냐? 양반층이 없지. 근데 제가 말했죠. 양반이 사랑을 이야기하면 뭐에 대한 사랑이라고? 임금에 대한 사랑이라고. 왜 충과 유교적 관념에 대해서 봐야 되니까. 기녀들의 시조에 나타난 이별의 그리움과 슬픔.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유교적 관념 때문에 남녀 간 사랑을 다루는 것을 꺼렸다. 대놓고 써져 있죠. 이런 까닭으로 이 시기에 나타난 사랑과 이별을 다룬 시조는 주로 기녀, 술집 여자들의 작품이다. 근데 지금 내가 술집 여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녀라고 하면 좀 되게 안 좋은 이미지잖아. 그치? 근데 그때의 기녀들은 양반이랑 놀아주는 사람들이야. 그니까 학문도 할 줄 알아야 돼. 악기도 연주를 잘해야 돼. 그림도 잘 그려야 돼. 그래서 이때의 기녀는 모든 재주가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기녀들이 창작한 시조는 한문을 주로 사용한 사대부 시조와는 달리 우리말의 아름다움, 우리말, 그래서 뭐다? 순우리말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거기 개랑 있죠? 얘가 기녀입니다. 아래 작품. 제가 그때 말했죠. 아까 홍랑, 황진이, 개랑. 그래서 랑랑이 들어가면 싹 기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화우의 밑줄. 이건 쓸 게 많다. 이화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지? 학교 이름 있잖아. 이화여대. 오케이? 들어봤지? 이대 안 들어봤어? 나도 엄마한테 말했어. 너 역사 공부랑 다른 거 공부시켜야 된다고. 진짜로. 이화여대가 있거든요. 이화여대의 꽃이 상징하는 꽃이 바로 뭐예요? 백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화는 백꽃을 의미합니다. 이해됐죠? 근데 배는 언제 수확하지? 가을에 수확하니? 여름에 수확하지? 배는 여름에 먹잖아. 그러면 열매는 여름에 맺어졌으니까 꽃은 언제 펴야 돼? 봄에 펴야지. 그래서 이화하면 상징적인 게 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봄이야. 백꽃은 무슨 색? 흰색이야. 그래서 시각도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이화오니까 백꽃이 비처럼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상상돼야 돼? 하얀 백꽃이 벚꽃이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는 걸 상상을 해봐야 해. 상상이 되지? 근데 우리가 봄 하면 어떤 감정이 떠올라야 돼? 부품, 설렘.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생명이 약동하는 거니까 설렘이 느껴져야 돼. 그럼 화자는 이 이화호를 보고 뭘 하겠어? 설렘이 막 느껴지겠지. 와, 봄이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자, 흩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그니까 뭐야? 이별한 님이 떠오르게 되는 거야. 나 사랑하고 싶은데 어때? 현실은 어떻다? 이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추풍낙엽입니다. 추풍, 가을 추자죠. 풍은 바람이에요. 낙엽이죠. 잎이 떨어져. 우린 그럼 뭐야? 가을은 외로움의 계절이지. 그래서 외로움에 저도 날 생각할까? 여기서의 저는 사랑하는 임에 대한 이야기죠. 임도 나를 생각할까? 천리에, 그래서 임과 내가 떨어져 있다. 천리에 대한 이야기.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꿈속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평민들의 사설시조에 나타나는 기다리는 마음 봅시다. 평민들이 창작한 사설시조 중에는 남녀간의 사랑노래, 당연하지. 사설시조에는 행동을 과장하거나 상황을 과장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이 별표죠. 해학과 풍자의 차이가 뭐랬지, 민성아? 해학은 우스꽝스러운 거, 풍자는? 잠시만요.
생각이 안 나요. 풍자는 잘못한 애들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비웃는 건가?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죠? 작품 볼까요? 님이 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벌써 어때? 이미 온다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여자겠지. 중문 나서 대문 나서 여기서의 중문 니네 아파트 사냐? 다 빌라 사냐? 네, 저 빌라 살아요. 그럼 어차피 어쨌든 신문이래. 신문을 딱 들어오면 어때? 신발장 앞에 문 하나 더 있지. 그게 중문이야. 이해됐어? 신발장 문이지. 중문 나서서 대문을 나가 큰 문을 나가서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았대. 그래서 이건 문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수의 밑줄. 이수의 이자는 써에 대한 이야기야. 써 이자야. 써 이. 이건 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가 손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손으로 써 가액했다. 이마에 가 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언제 하냐? 저 멀리 있는 거 이렇게 볼 때 하지 햇빛 가리면서. 그래서 이수로 가액했다는 말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건 아차차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 바라보니 거머이들 서있거늘 내 밑줄. 뭔가가 까맣고도 허연 게 있어. 그러니까 뭐겠어? 머리통으로 생각했겠지. 그래서 뭐다? 저야 임의로다. 저것이 임의로다 싶어서 벗어는 양말이다잉. 벗어서 품에 품고 신발을 벗어서 손에 쥐고 라고 되어 있지. 벌써 뭐 준비했어? 달릴 준비했어. 맨발로 뛰면 잘 뛰어지니까.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곰비 님비 님비 곰비 봐. 어때? 바꿨지 순서. 천방지방 지방천방 순서 바꿨지. 전대 말인데 어때? 서로 반대말이지. 언어 유희 존내 쓰이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해악이야. 가리지 말고 월엉충창입니다. 월엉충창은 우당탕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그치? 과장법이지. 행동을 과장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정옛말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을 하려 하고 견노를 흘끗 보니 상년은 쌍년이 아니에요. 작년입니다. 작년 7월 사흔날에 갈가벗긴 주추리 3대를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속았다. 나무가 서 있는 거, 갈대가 서 있는 걸 보고 저걸 임이라고 여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뜰이는 자상하게라고 되어 있지. 자상하게 속였다. 진짜 본인의 진심이냐? 개같이 속였다라는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반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모처라 어휴 밤이 일시망정이었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을 우일 뻔했다. 남들이 비웃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작품 이해됐지? 그래서 이건 뭐다? 사설시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